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초청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4월 말쯤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성사가 된다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2011년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처음 국빈 방문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뜻깊은 한 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빈 방문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초청하는 정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드러내는 방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그 모든 경비와 그 형식을 준비하니까요. 두 번째는 초청받는 행정수반이 임기 중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으로.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 1년이 지났는데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외교 카드를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이 아직 살아 있는데 꼭 이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깊은 논의 그리고 공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적 카드입니다. 외국 정상 방문 형식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를 주는데요. 정상회담 외에도 의장대 사열을 하고 또 공식 환영 만찬이 있고 예포 발사가 있습니다. 예. 행정 수반에 대해서는 국빈에 대해서는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것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전 아베 일본 총리가 이 국빈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느라고 정말 노력을 한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의 국빈 방문을 초청을 했는데요. 아베 내각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한 2년 동안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미 10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한 달 전에도 정상회담을 했고 국빈 방문 후에 한 달 후에도 또 정상회담이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도 석 달 동안에 3번을 만나는 그런 스케줄을 강행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모 레슬링을 직접 참관을 하고 트로피까지 수여하는 장면을 연출했죠. 일본 스모는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리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을 위해서 이게 의자도 아니고 깔개도 아닌 것을 만들어줬고 예. 신발이 아니고 덧버선을 신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로피를 주고 당시 멜라니아 여사랑 3명만 그 화로구이 명인 집을 다 빌려가지고 2,100만 원 어치의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등 공을 들여서 아베 총리 산하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아주 외교적 카드로 집중해서 사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빈 방문이 정말 중요한 외교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도 지금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빈 방문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부터 경제 이슈까지 다양한 의제가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IRA 중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근데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큰 수정을 가할 확률은 아직 그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또 역사적인 패턴을 깨고 집권당이 그 약진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승리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과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우는 산업 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중간 선거에서의 공화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약진을 분석한 그런 논문들과 기사들을 보면은 그 Build Better Back, BBB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경제 회복 정책 중에서 소위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금과 제공과 그런 다른 정책들이 비단 소위 화이트 칼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고졸 학력 혹은 그 이하의 블루 칼라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장기 취업을 가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 때문에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동맹국이라든지 외국 기업에서 이 불평등에 대한 그런 항의를 하더라도 예.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되겠으나 예.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뭔가 요청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이제 한국의 동맹 국가로서 미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에서의 한국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선택에 의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이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100%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한국이 이미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한국 고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의 틀 하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중요 가치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한국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배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그 다짐과 표상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과 이익이 부합하는 면이 있겠지만 또 중국과 이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한하는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구할 가능성은 적고 그것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자율권을 좀 보장하는 하에서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미 정상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핵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좀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도 있었고 외교장관 만남도 있었는데 잇따라서 강화된 확장 억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서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지난 2022년 5월 21일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의 수준을 넘는 수준의 또 다른 어떤 성명이 나올 것은 그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런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문구는 당시 그 공동 성명에 명확하게 표시가 됐거든요.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한국의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도 나왔고 같은 내용이 이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미국의 핵 우상 공약에 대한 새로운 명시적인 합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전 두 차례의
한미 정상이 약속한 공동선언문의 문구라든지 형식 그것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선언이 나오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미 간의 이런 안보 공약을 확인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방부가 다음 달에 진행되는 한미 연합 연습을 과거보다 좀 대폭 강화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바가 있어서 우리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메시지다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유엔을 비판하는 그리고 우리의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그 외무성 혹은 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 2022년 작년이죠. 11월 20일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 담화문을 보면은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하면서 최근에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벌써 위협을 했고 예. 이번에 외무성 담화도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까지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발동으로 어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채택은 안 됐지만 의장 성명이라든지 또 혹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2017년 이후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최초로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한미 연합훈련을 단연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미국과 호흡을 맞춰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 체제 그리고 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썼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대체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한미 연합훈련을 여단급 이하로 축소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장관은 이 정도면은 미국도 만족할 것이고 북한도 우리의 성의를 이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주한미국 에이머스 사령관은 이런 식으로는 훈련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는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 테스트가 안 된다. 컴퓨터 게임은 훈련이 아니다고 얘기했고 또 북한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행동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때때 말더듬이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변형한다거나 축소를 해도 북한 측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어떤 이런 그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방백서가 공개가 됐는데 북한을 6년 만에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한국형 삼축 체계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미국의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이 불신을 좀 의식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국방백서의 표시는 북한군 그리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지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군부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명확하게 국방백서에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어떤 통일의 동반자로도 계속 인정을 하면서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존의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군과 그 추종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래도 행동이 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한미동맹 관리와 또 대북 정책의 결국의 효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이 도발이 결국에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의 변화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고조되기 때문에 이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대북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한미 공조가 뚜렷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은 선언적 차원에서는 이미 한미 간의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시연입니다. 그런 합의와 의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또 무기 체계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해야 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여기서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다 이렇게 일본을 기수를 했습니다. 2년 전 백서에서 그냥 이웃 국가였던 거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출범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는 2018년 김대중 5분치 선언에 버금가는 식으로 그동안 바닥을 쳤던 한일 관계를 복원을 시도하겠다 이런 야심적인 행보를 시작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열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본은 최대한 성의를 보였지만 결국엔 한국 정부는 그 합의를 뒤집어엎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계속 유지해 왔고 또 아베 총리는 그 수출 통제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한국 혼내주기를 시도했는데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이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기시다 내각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지렛대, 전략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계속 거부하고 표면적으로만 계속 대화를 유지해서 미국의 압력을 견디는 그런 시간 끌기의 전략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한일 관계가 만약에 어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간다든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일본을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그때는 기시다 내각이 이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고 그동안 기시다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대화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 일본은 급할 것이 없다. 한국이 전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내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계속 유연한 입장, 긍정적인 입장 시간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그런 인내도 어느 시점이 있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한일 관계를 흔들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충돌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부담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오염수 방류는 한일 간의 문제로 프레임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사능에 의한 인간 안전과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보다 책임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은 한국만의 주장이 아니라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 국가들, 특히 미국도 미국 전체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주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일 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